도박꾼의 탄생. 이 손의 주인은 카드 탁자와는 거리가 먼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금과 은을 다루는 작업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1771년 4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였습니다. 어느 금세공업자의 집에서 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세례를 받은 날짜는 그해 4월 20일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윌리엄 로는 금세공업자였습니다. 동시에 은행가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진 캠벨과 함께 아이에게 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늘 저울이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도가니도 함께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손님들이 맡긴 은식기와 금부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그 광경을 보며 자랐습니다. 금이 얼마나 무거운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무게를 재는지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금을 녹이고 무게를 재는 일이 이 집안의 생업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훗날의 질문 하나가 이미 자라고 있었습니다. 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버지는 그리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크레이먼드 근처 로리스턴의 영지를 사들였습니다. 그 얼마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해는 오늘날도 자료마다 다릅니다. 어떤 정의는 1684년이라 적습니다. 기록들 사이에는 이렇게 미묘한 틈이 있습니다. 다른 기록은 1988년이라 적습니다. 어느 쪽이든 확실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이 소녀는 아직 10대일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로리스턴의 어린 지주가 되었습니다. 땅과 이름은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스릴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저택의 방들은 아이의 몸집에 비해 너무 컸을 것입니다. 영지의 장부는 아직 그의 손에 익지 않았을 것입니다. 20살이 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런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갑니다. 소년의 발걸음은 이제 에든버러를 떠납니다. 그 발걸음을 따라 런던으로 가보시지요. 런던으로 건너간 그를 처음 맞아준 것은 학당이 아니었습니다. 상점도 아니었습니다. 텀브리지 웰스와 바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온천과 사교와 도박이 뒤섞인 휴양지였습니다. 천산. 온천수 냄새가 은은하게 감도는 회랑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신사숙녀들이 그 회랑을 산책했습니다. 서로의 옷차림을 눈으로 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젊은 스코틀랜드인은 곧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때문이었습니다. 물 흐르듯 매끄러운 매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은 그를 보로라 부르며 치켜 세웠습니다. 남성들은 살짝 비꼬는 투로 불렀습니다. 재섬이 존, 즉 멋쟁이 존이라 불렀습니다. 두 별명 모두 그가 자신을 얼마나 공들여 꾸몄는지 보여줍니다. 총우석 금세공업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런던 사교계 한복판에서 이런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가 들인 것은 재능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박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도박이 항상 그의 편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결국 그는 빚을 청산해야 했습니다. 로리스턴 영지에서 나오는 수입 전체를 어머니 앞으로 넘기는 조건이었습니다. 20살 남짓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이미 물려받은 재산을 스스로 저당 잡힌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실패는
그를 도박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는 이 실패에서 무언가를 배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확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판돈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종이 조각 하나에 어디까지 믿음을 실어 보낼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밤이 깊도록 이어지는 카드판이었습니다. 판이 거듭될수록 그는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 법을 익혔습니다. 손짓의 변화도 읽었습니다. 숨소리의 변화도 읽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이 젊은이는 런던의 밤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교훈을 어디까지 밀고 나가게 될지 아직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피의 거리, 사형수의 이름, 1694년 봄, 런던의 블룸즈버리 광장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마차와 행인으로 붐볐습니다. 봄바람에 나무의 새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저녁 무렵 산책 나온 사람들의 발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광장 어딘가에서 4월 9일이었습니다. 이 젊은 스코틀랜드 도박꾼은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상대는 에드워드 보 윌슨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몇 합의 겨름이 있었습니다. 윌슨은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날의 결투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오늘날도 하나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정의는 한 여인을 둘러싼 다툼이었다고 전합니다. 훗날 오크니 백작 부인이 되는 엘리자베스 빌리어스입니다. 당시 국왕 윌리엄 3세의 정부였던 여인입니다. 다른 기록은 다른 여성을 이야기합니다. 로렌스 부인이라 불리는 여성입니다. 자, 어느 쪽이 진짜 이유였든 결과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법정은 신속하고 냉정했습니다. 올드베일리 법원은 그에게 살인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사형이었습니다. 체르메스. 화려한 사교계의 총화였던 이 남자였습니다. 채의 몇 주 사이에 교수대를 눈앞에 둔 죄수가 되었습니다. 좁은 감방의 돌벽은 차가웠을 것입니다. 텀브리지 웰스의 회랑과는 전혀 다른 냉기였을 것입니다.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빛도 낯설었을 것입니다. 그가 알던 촛불빛과는 다른 색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에게는 힘있는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력 인사들이 나서 주었습니다. 사건은 과실치사 수준으로 재조정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죽은 윌슨의 형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제도 하나를 이용했습니다. 살인에 대한 사적 항소라는 제도였습니다. 유족이 따로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는 이 제도로 사건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이 남자는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번 열렸던 사면의 문이 다시 닫힌 셈이었습니다. 잠시 이 감옥의 고요함에 머물러 보시지요. 돌벽 너머로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가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탈옥의 경위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는 매우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간수에게 아편을 먹여 잠재웠다고 합니다. 몰래 들여온 줄톱으로 족쇄를 끊었다고 합니다. 감옥의 담을 넘어 서식스 해안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해협을 건너 대륙으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훨씬 소박합니다. 그저 간수를 매수해 문을 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쪽은 후대에 더 화려하게 각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실제에 가까운지는 확언하기 어렵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결말은 하나였습니다. 사형수였던 이 남자는 영국 땅을 벗어났습니다. 다시는 예전과 같은 신분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검 한 번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협을 건너는 배 위였습니다. 그는 멀어지는 영국의 해안선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았을 것입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신분도 없었습니다. 고향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도박판에서 익힌 재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착함뿐이었습니다. 대신 유럽 대륙이라는 훨씬 더 넓은 도박판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20년의 방랑, 화폐를 다시 정의하다 도망자가 된 이 남자에게 남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온전히 쓸 수 없었습니다. 고향에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결국 손끝의 재주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었습니다. 대략 1995년 무렵부터 1775년 무렵까지였습니다. 그는 여러 도시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암스테르담과 함부르크였습니다. 브뤼셀과 제노바였습니다. 로마와 베네치아, 파리와 토리노였습니다. 1207. 겉으로 보기에 그의 생계수단은 도박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동안 실제로 하던 일은 훨씬 넓었습니다. 가는 도시마다 은행 관행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베네치아의 리알토 환전소도 지켜보았습니다. 상인들이 신용장을 주고받는 방식을 살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다른 것을 살폈습니다. 은행 화폐와 주화가 나란히 유통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도박판의 확률을 읽듯 그 흐름을 읽어나갔습니다. 밤에는 카드를 돌렸습니다. 낮에는 환전상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장부와 어음이 오가는 방식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도시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화폐의 이름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여겨보는 것은 늘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종이 조각을 믿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 믿음을 거두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리에서 그의 명성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푸아송이나 뒤클로 같은 도박장이었습니다. 오텔 드 제브르 같은 도박장도 있었습니다. 그는 페로라는 카드게임의 뱅커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가 탁자에 올려놓는 판돈은 종종 10만 리브르를 넘겼습니다. 판돈을 세는 개수원에게는 수고비를 지급했습니다. 판마다 7~8루이씩이었습니다. 7.8. 그 정도 액수를 다루는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대인들이 가장 자주 남긴 인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승패와 무관하게 완전히 냉정함을 유지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이겨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착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돈이란 손에 쥐고 안심하는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확률과 흐름 속에서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촛불이 늘어선 도박장의 긴 탁자 끝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같은 표정으로 카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침착함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가까이 지낸 이들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이는 타고난 기질이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습관이라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침착함은 그가 가진 가장 값진 자산이었을 것입니다. 판돈을 잃은 사람의 손은 대개 서두릅니다. 다음 판에서 더 크게 걸어 만회하려 합니다. 그 조급함이 결국 더 큰 손실을 부릅니다. 그는 그 조급함을 다스릴 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재능이 훗날 다른 무대로 옮겨졌습니다. 한 왕국의 화폐 발행이라는 무대였습니다. 그 침착함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개인의 판돈과 나라의 운명은 어쩌면 같은 종류의 도박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갑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 다니던 그 세월을 떠올려 보시지요. 새로운 도시에 닿을 때마다 그는 짐을 다시 꾸렸을 것입니다. 같은 도시에서 몇 해를 머무는 동안 그의 이름은 먼저 퍼져나갔습니다. 도박장 주인들 사이에서였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이미 소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착함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판돈의 규모에 대한 소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주인은 그를 방했습니다. 어떤 주인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리에 앉으면 탁자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점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박 실력이 지나치게 뛰어나다는 것은 반갑지만은 않은 재능이었습니다. 그는 베네치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제노바에서도 추방당했습니다. 그 도시의 젊은이들에게 너무 위험한 방문객이라는 이유였습니다. 1718년에는 파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파리 경찰청장 다르장송에 의해서였습니다. 의심스러운 인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의 실력은 그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짐을 싸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짐을 꾸릴 때마다 새로운 도시의 지도를 다시 그렸을 것입니다. 그 도시의 환전소도 다시 관찰 목록에 올렸을 것입니다. 1715년 무렵까지 이렇게 도박판을 떠돌았습니다. 그렇게 쌓은 재산이 상당했습니다. 약 15만 4천 파운드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형수로 도망친 사람치고는 놀라운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20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가 벌어들인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종이 위에 남긴 생각이었습니다. 705년 그는 고향 에든버러에서 짧은 책 한 권을 펴냈습니다. 익명으로 펴냈습니다. 제목은 화폐와 무역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 국가의 화폐를 공급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무렵 스코틀랜드는 심각한 주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엔 지역에 식민지를 세우려던 계획이 실패한 뒤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은행마저 정화 지급을 중단한 뒤였습니다. 지론 마시칼. 그는 이 상황에 해법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금이나 은이 아니었습니다. 토지의 가치를 담보로 삼는 지폐였습니다. 이른바 토지은행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족신한스. 그러나 거부당했다고 그의 생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는 곳마다 조금씩 더 정교해졌습니다. 이 책은 고향에서는 외면받았습니다. 그는 원고 뭉치를 다시 짐 속에 챙겨넣고 다음 도시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 책에서 편 핵심 주장은 단순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화폐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재화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화와 재화 사이의 교환을 돕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이나 은에 신비로운 내재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거의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제대로 뒷받침만 된다면 종이도 금과 같은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도박판에서 그가 익혔던 것이 있었습니다. 눈앞에 금화든 종이 증표든 중요한 것은 오가는 방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의 이론으로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카드 탁자 위에서 승패를 가르던 확률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그것이 국가 하나의 화폐를 다시 설계하려는 야심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그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훗날 자신의 이론을 시험해 볼 기회를 열어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샤르트르 공이라 불리던 필리프였습니다. 훗날 오를레앙 공이 되고 다시 프랑스의 섭정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그는 프랑스 재무부의 공공한 사정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백개몬 같은 게임 실력으로 그의 환심을 샀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우정의 토대를 다져나갔습니다. 훗날 국가의 운명을 함께 걸게 될 우정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이어지는 게임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즐거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언젠가 쓸 신뢰를 조용히 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그저 도박 친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우정은 몇 년 뒤 한 나라의 재정을 통째로 맡기는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빚더미 프랑스, 이방인에게 걸다 철책에 15년 태양왕이라 불리던 루이 14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화려한 궁정의 기억이었습니다. 끝없는 전쟁의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빚이었습니다. 베르사유의 회랑은 여전히 금박으로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뒤편에서는 장부 담당관들이 밤새 숫자를 맞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등불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빚의 정확한 규모는 오늘날도 자료마다 다릅니다. 어떤 기록은 통합부채를 약 20억 리브르로 적습니다. 숫자로는 잘 와닿지 않는 크기입니다. 별도로 유동부채도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약 10억 리브르였습니다. 이자만으로도 벅찬 금액이었습니다. 그 이자가 8,600만 리브르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세입은 그보다 한참 못 미쳤습니다. 1억 6,500만 리브르에 불과했습니다. 차라, 다른 기록은 조금 다르게 전합니다. 총부채를 약 30억 리브르로 잡습니다. 연간 수입은 이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1억 4,500만 리브르였다고 합니다. 지출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1억 4,200만 리브르였다고 합니다. 이자로 필요한 돈은 훨씬 컸습니다. 2억 1,000만 리브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손에 쥔 돈은 초라했습니다. 겨우 300만 리브르였다고 전합니다. 어느 계산을 따르든 결론은 같았습니다. 프랑스는 벌어들이는 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채로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빚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여 년 사이 국가부채는 3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그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한 시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가장 치열하던 시기였습니다. 1772년에서 1748년 사이였습니다.
전쟁은 영광을 남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청구서는 뒤에 남은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화폐 자체를 손보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이 무렵의 프랑스를 조용히 그려보시지요. 등불 아래 숫자를 옮겨 적던 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손들의 피로함도 함께 상상해 보시지요. 1989년부터 루이 14세가 죽을 때까지였습니다. 그 사이 리브르화의 기준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금 태환 기준이 43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계주조와 평가절하가 그만큼 반복된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숫자로 넘어가 보시죠. 중사세기 3년에는 금 한 마르크당 3062리브르였습니다. 같은 금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리브르 숫자만 불어났습니다. 1709년에 이르러서는 600리브르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강제 제주조의 물결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주화를 지켰습니다. 숨기거나 아예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다른 나라의 화폐로 다시 녹여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주화는 전체 유통량의 약 5분의 1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결과 소액 주화의 부족이 만성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려 해도 거스름돈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파리의 시장통 상인들은 주머니 속 동전을 몇 번이고 뒤적였을 것입니다. 그마저 여의치 않으면 다음에 갚겠다는 말로 대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통용되는 지폐라는 발상이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 토양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리브르화의 가치가 또 바뀌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대장간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면 사람들은 손에 쥔 동전을 다시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어제까지 온전한 값어치로 통하던 동전이었습니다. 오늘은 관리의 말 한마디로 다른 숫자를 갖게 되는 나라였습니다. 빵집 주인은 밀가루 값이 오를 때마다 저울 눈금을 의심했습니다. 동전의 무게도 함께 의심했습니다. 농부는 곡식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 대가로 받을 돈이 다음 장날까지 같은 값을 유지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값이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비단 왕실 재정 담당관들만의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저작거리의 평범한 사람들도 매일의 거래 속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갈망에 붙일 이름은 몰랐을지언정 말입니다. 섭정이 된 오를레앙 공은 이 부채의 산더미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몇 안 되는 이방인 친구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도망친 스코틀랜드인이었습니다. 도박판에서 잔뼈가 굵은 그 남자였습니다. 프랑스의 재무 관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검증된 방식으로는 이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더 걷는 방식도 검증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화폐를 계주조하는 방식도 검증된 것이었습니다. 섭정에게 필요했던 것은 검증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는 사람들 중 그런 도박을 이론으로 다듬어 놓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궁정의 회의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 이 이방인의 발소리였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누구에게도 특별하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해 지나지 않아 그 발소리는
프랑스 전체가 기억하게 될 소리가 됩니다. 미시시피의 꿈, 캥캉푸아의 광기. 1716년 5월 섭정평의회는 마침내 은행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인에게 치커장을 내주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록마다 다릅니다. 5월 2일이라는 기록도 있고 5월 20일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결과만은 분명합니다. 방크 제네랄이라는 은행이 파리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본금은 600만 리브르였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식 대금의 최대 5분의 4까지 국채 증서로 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국채 증서는 시장에서 크게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거의 휴지 조각 취급받던 정부 채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채권을 들고 와서 새 은행의 주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낡은 약속을 새로운 약속으로 갈아 끼우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은행권이 진짜 힘을 얻은 것은 그로부터 약 1년 뒤였습니다. 1717년 4월 섭정은 이 은행권을 세금 납부 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설립된 지 차에 1년이 되지 않은 은행이었습니다. 국가가 이 종이로 세금을 내도 된다 고 못 박은 순간이었습니다. 종이돈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단숨에 다른 차원으로 올라섰습니다. 국가가 받아주는 돈이라면 상인도 받고 이웃도 받습니다. 그런 믿음의 연쇄가 시작된 것입니다. 파리의 시장에서 은행권을 내밀며 망설이던 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손들이 이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종이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8월, 이 남자는 또 하나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앙투안 크로자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옛 미시시피 컴퍼니의 지배권을 사들였습니다. 664년에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루이지애나와 캐나다의 무역 독점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서방회사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1억 리브르였습니다.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주당 500리브르로 정해졌습니다. 그 값에 맞추어 주식이 나뉘었습니다. 20만 주가 발행되었습니다. 대금을 내는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4분의 1은 정화로 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4분의 3은 국채 증서로 냈습니다. 은행에 이어 이제 무역회사까지였습니다. 낡은 국채를 새로운 종이로 갈아 끼우는 구조가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1718년 9월에는 아프리카와의 담배 무역 독점권도 들어왔습니다. 같은 해 12월 4일이었습니다. 방크 제네랄은 칙령에 의해 국유화되었습니다. 방크 루아얄, 곧 왕립은행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듬해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기존의 민간 주주들은 액명화 그대로 보상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공정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요한 변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국유화 이후 이 은행은 더 이상 정화 보유량에 엄격히 묶이지 않았습니다.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발행량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시시피 회사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내주었습니다. 그 대출을 위해 은행권을 대량으로 찍어냈습니다. 시치음사. 훗날 돌이켜보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과잉 화폐 발행과 주가 버블이라는 두 마리 짐승이 한 우리에 갇힌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이 무렵 파리의 밤을 떠올려 보시지요. 은행 창구는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인쇄기가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1719년 5월에는 여러 회사가 서방 회사에 통합되었습니다. 동인도 회사와 중국 회사였습니다. 세네갈 회사와 아프리카 회사, 바르바리 회사도 있었습니다. 인도 회사라는 이름의 거대 회사로 재편되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무역 전체의 독점권이 이 남자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조세 징수권까지 겸하게 되었습니다. 대외 무역과 국가 재정을 동시에 틀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돈줄과 무역로가 한때 사형 선고를 받았던 도박꾼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부터 주가라는 숫자가 이상한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1719년에 신주가 발행되었습니다. 그 수는 호만주였습니다. 가격은 낮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00리브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값이 올랐습니다. 1000리브르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또 한 번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뛰었습니다. 5000리브르까지 올랐습니다. 연말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최대 1만 5천 리브르까지 치솟았습니다. 그해 중반까지 발행된 주식수도 늘어났습니다. 60만 주를 넘겼습니다. 회사의 액면 가치도 함께 불어났습니다. 3억 리브르에 달했습니다. 다른 자료들을 종합하면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주가는 1779년 초 약 500리브르였습니다. 그 뒤로 거의 2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해 말에는 1만 리브르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최고점을 어디로 보느냐는 자료마다 다릅니다. 어떤 자료는 그해 겨울을 최고점으로 봅니다. 다른 자료는 조금 더 높은 수치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어느 숫자를 따르든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1년이 차이 안 되는 시간에 주가가 20배 가까이 뛰었다는 것입니다. 이 폭등의 엔진은 그리 신비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은행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도록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대출을 위해 은행권을 계속 찍어냈습니다. 화폐 공급이 늘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사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른 주가는 다시 더 많은 대출을 정당화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풀리는 순환이었습니다. 회사는 1719년 8월 주당 최소 배당을 약속했습니다. 그 액수는 200리브르였습니다. 그러나 정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셈이 맞지 않았습니다. 실질 주가 수익 비율은 약 50배에 달했습니다. 그에 비해 돌아오는 몫은 작았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겨우 2% 남짓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탱할 실질적인 수익 기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사고 있던 것은 회사의 실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업이 언젠가 벌어들일 것이라는 상상 속의 숫자였습니다. 캔캉푸아의 소식은 대서양을 건너기도 전에 퍼져 있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여관방까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파리에 친척을 둔 시골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척에게 편지를 보내주식을 대신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답장이 오기도 전에 다시 편지를 띄워 값을 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논밭을 팔아 마련한 돈을 인편에 실어 보냈습니다. 그 돈이 몇 배로 불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같은 일을 권했습니다.
소문은 사실보다 늘 빨리 퍼집니다. 부풀려진 채로 퍼집니다. 파리의 소문이 지방으로, 다시 국경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 속의 숫자는 매번 조금씩 더 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미시시피라는 이름을 들으면 다른 것을 떠올렸습니다. 습지도 정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황금과 은을 떠올렸습니다. 잠시 이 상상의 열기에서 잠시 벗어나 보시지요. 실제로 대서양 건너에 무엇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 상상이 가장 크게 부풀었던 곳은 다름 아닌 루이지애나였습니다. 회사는 그곳에 대규모 금광과 은광이 묻혀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2020년 초 실제로 그 땅에 정착한 유럽인은 700명이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홍보되던 금은광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애초에 받은 개발 특허 조건이 있었습니다. 6,000명의 정착민을 이주시켜야 한다는 의무였습니다. 노예 또한 함께 이주시켜야 했습니다. 그 수는 3,000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민 유입 자체가 저조했다는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파리의 탁자 위에서 하루가 다르게 부풀어 오르던 숫자가 있었습니다. 대서양 건너 실제로 존재하던 습지가 있었습니다. 몇백 명의 정착민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건널 수 없을 만큼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루이지애나로 향하는 배에 오른 이들 중에는 자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가난한 농가에서 새로운 삶을 택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루이지애나는 회사의 홍보 책자 속 먼 미래였습니다. 빚에 시달리던 소장농에게는 낯선 땅이 오히려 덜 위험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골 사이에는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잠시 이 대목은 담담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부족한 정착민 숫자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수단에 기댔습니다. 1919년 9월이었습니다. 여성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는 184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동수의 남성 죄수 가운데 신랑을 고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둘씩 쇠사슬에 묶인 채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 뒤 루이지애나 배에 태워졌습니다. 시치산 전사르. 같은 해 12월 또 다른 배가 있었습니다. 라 뮤틴이라는 배였습니다. 여성 죄수 96명을 태우고 르아브르 항을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정당한 근거 없이 체포된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한 19살 행상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농 퐁텐느라는 이름입니다. 글을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살인 혐의로 잘못 체포되었습니다. 19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 루이지애나로 보내졌습니다. 4월 1932년까지 이 회사는 청년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수는 최소 1,129명이었습니다. 어리다면 어린 나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4살에서 25살 사이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실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치차파라. 구빈원이나 고아원에서 조직적으로 끌려온 이들이었습니다. 캔캉푸아 거리에서 종이 조각이 오가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이런 이송이 함께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항구를 떠나는 배 위에서 그들이 본 마지막 풍경이 무엇이었을지 우리는 그저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화려한 투기 이야기 뒤편에 놓인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없는 진짜 대가였습니다. 캔캉푸에서 부풀어 오르던 숫자 하나하나의 뒤편에는 이렇게 이름조차 남지 않은 삶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두고 하나의 그림을 그립니다. 켄캉푸아에 환호가 있었습니다. 대서양 건너에 절규도 같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의 이름 아래 나란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투기꾼들은 종이 한 장의 값이 뛰는 것을 지켜보며 환호했습니다. 그 종이가 상징하는 사업의 실체가 있었습니다. 이역만리 습지에서 끌려온 사람들의 노동 위에 겨우 서 있었습니다. 이 두 장면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기의 진짜 모습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곱추의 등 마부의 마차 파리에서 이 광풍의 진앙지는 좁은 거리 하나였습니다. 켄캉푸아라는 이름의 골목이었습니다. 폭이 겨우 10m 남짓이었습니다. 1719년 한 해 동안 이 골목의 모든 공간이 세를 놓았습니다. 지하실부터 다락방까지였습니다. 투기꾼들에게 모두 세를 놓았습니다. 당국은 결국 철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치다로 해가 뜨기 전부터 그 철책 앞에는 이미 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녁종이 울리면 마지못해 흩어지는 발걸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좁은 골목 안에서 누군가는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뒤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뒤바뀜을 그저 지켜만 보았습니다. 이 거리를 둘러싼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등이 굽은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굽은 등을 필기용 책상으로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5만 리브르를 벌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함께 전해집니다. 한 구두 수선공이 자신의 판잣집을 사무실로 개조했다고 합니다. 팽화 종이를 팔았다고 합니다. 하루 아밍리브르를 벌었다고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다른 방식을 전합니다. 자신이 앉던 걸상을 한 달에 6천 리브르씩 빌려주었다고도 합니다. 다만 이 두 이야기는 정확한 인물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1차 기록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사실인지 전설인지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절 이 거리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어떻게 기억되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몸의 어느 부위든 앉을 자리든 무엇이든 돈으로 바뀔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켄캉푸아를 찾은 것은 파리 시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유럽 각지에서 몰려온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영어와 독일어가 프랑스어와 뒤섞여 골목을 채웠습니다. 이탈리아어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통역을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어느 여관 주인은 마구간까지 침대를 들여놓았다고 전해집니다. 거리에 넘쳐나는 사람들 틈에서 소매치기도 함께 번성했습니다. 사기꾼들도 함께 번성했습니다. 가짜 주식 증서를 진짜처럼 꾸며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지분을 판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순진한 시골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갔습니다. 화려한 성공담 뒤에는 언제나 그만큼의 속임수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 널리 전해지는 것은 신분이 뒤집히는 이야기들입니다. 마부나 요리사 같은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이 모시던 주인보다 부유해졌다고도 합니다. 어느 부유해진 마부는 새 마부를 2명이나 고용했다고도 합니다. 어제까지 주인의 마차 뒤편에서 채찍을 쥐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오늘은 자기 마차의 문을 열어줄
손을 고용하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신분 역전이 얼마나 흔했는지는 정확히 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러 갈래로 반복해서 전해졌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 시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밀리오네르, 백만장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 무렵 719년경 프랑스어에 처음 널리 등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밀리옹이라는 숫자에 전미사가 붙은 신조어였습니다. 다만 이 단어를 맨 처음 누가 썼는지는 확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전에는 100만이라는 숫자를 사람의 재산에 갖다 붙일 일 자체가 드물었다는 뜻입니다. 잠시 이 소란한 거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시지요. 멀리서 들으면 그저 웅성거림 하나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 열기는 거리의 서민들만 사로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정의 귀부인들조차 이 남자의 환심을 사려 애썼다고 전해집니다. 섭정의 모후 엘리자베트 샤를로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에 풍자를 남겼습니다. 공작 부인들도 그의 손에 입맞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른 여자들은 무엇에 입 맞춰야 하느냐고 적었습니다. 치칼러. 어느 귀부인은 자신의 마부에게 마차를 일부러 전복시키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도움을 청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귀부인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가 저녁 식사를 하던 집에서 불이야라고 외쳤다고도 합니다. 그의 관심을 끌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부르봉공은 미시시피 투기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샹티에 대형 마구간을 지었습니다. 말 200마리와 마차 23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화려한 신분의 사람들조차 이 시기에는 이 도박꾼 하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광경의 뒤편에는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작 그 열기가 겨냥하던 식민지의 실제 사정이었습니다. 회사에 노예 수입 실적이 있었습니다. 첼로 기시 1년에는 1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지나지 않아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1722년부터 1724년 사이엔 연간 100명도 안 됐습니다. 캔캉푸아에 종이 조각이 부풀리던 상상이 있었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에 실제 사업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 간극은 거품이 꺼지고 나서야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 회사의 후일담에는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어느 자료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회사가 혼란스러운 3년을 거친 뒤 수익성 있는 실체로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챔스헤스 1719년과 1720년의 극단적인 투기와 그 이후의 사업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는 널리 받아들여진 통설이라기보다 소수의 시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카드로 무너진 성겨울바람이 파리의 지붕 위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소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다른 공기도 섞여 있었습니다. 1720년 1월 5일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프랑스 재무총감에 임명되었습니다. 국가의 재정과 화폐 발행을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실제 사형 선고를 받고 도망쳤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왕국의 돈줄을 공식적으로 손에 쥔 순간이었습니다. 임명장에 서명을 받던 그 방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캔캉푸아 거리의 소란이 어렴풋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정점의 순간 그가 쌓아 올린 탑의 기초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권 발행량에 대한 추정치는 자료마다 큰 편차를 보입니다.
그 방향만은 뚜렷합니다. 방크 제네랄 시절의 초기 발행액은 약 6천만 리브르에 불과했습니다. 방크 루아얄로 전환된 뒤였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819년 말에는 8억에서 10억 리브르까지 불어나 있었습니다. 시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820년 5월 무렵에는 유통되던 은행권 총액이 약 20억 리브르에 달했습니다. 당시 실제 유통되던 정화량의 약 2배에 달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화폐 공급이 이런 속도로 불어나는 동안 물가도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1720년 1월의 월간 인플레이션율은 약 23%에 달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물가가 그만큼 뛴 셈입니다. 그해 9월에는 또 다른 숫자가 있었습니다. 파리 물가가 2년 전보다 약 2배로 뛰어 있었습니다. 그 상승은 대부분 직전 11달 사이에 몰려 있었다는 분석도 남아 있습니다. 균열이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터진 것은 그해 초였습니다. 콩티공이라는 인물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방크 루아얄에 은행권을 들고 갔습니다. 약 450만 리브로치였습니다. 정화 퇴환을 요구했습니다. 이 돈을 실어 나르는 데 술에 세대가 필요했다고 전해집니다. 종이를 진짜 금으로 바꿔달라는 단순한 요구였습니다. 그 요구 하나가 시스템 전체에 약한 고리를 드러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늘어선 술의 세대를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던 종이 조각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1720년 초 방크 루아얄에 예금자와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둘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과 지폐를 금화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달 주가 하락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잠시 이 은행 앞에 이른 아침을 떠올려 보시지요. 지나가던 행인들은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소문은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이미 파리 곳곳에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점점 더 강경해졌습니다. 1720년 2월 정부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용 리브르를 초과하는 금화와 은화의 개인 보유를 금지했습니다.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지폐를 쓰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같은 달 22일에는 다른 조치가 있었습니다. 미시시피 회사와 방크 루아얄이 아예 하나로 합병되었습니다. 이 조치를 계기로 신뢰의 붕괴가 본격화되었습니다. 8. 그리고 3월 11일이었습니다. 정부는 또 다른 칙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채무 변제에도 금이나 은을 쓰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문명국 가운데 이런 조치를 취한 유일한 사례로 훗날 평가받습니다. 7. 집집마다 벽장 깊숙이 금화를 숨겨두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금화를 꺼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편히 다시 넣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월 21일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미시시피 회사 주식과 은행권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가치를 한꺼번에 10% 절하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시미스렌. 반발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정육점상과 제빵업자를 비롯한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폐 자체를 받지 않겠다며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극심한 물자 부족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빵을 사려던 사람들이 지폐를 들이밀어도 소용없었을 것입니다.
상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아 걸었을 것입니다. 칙령은 며칠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5월 27일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신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파리의 공기는 예년과 다르게 무거웠습니다. 은행 앞에 늘어선 줄은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밤늦도록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리를 잃지 않으려 그 자리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몇몇은 순서를 사고 팔았습니다. 몇몇은 남의 자리를 슬쩍 밀치고 끼어들기도 했습니다. 은행 문이 닫히는 시각이 다가오면 초조함은 커졌습니다. 오늘 창구에 닿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 날 또 같은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그 사이 손에 쥔 지폐의 가치가 얼마나 더 떨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곱추의 등 위에서 계약서를 쓰며 환호하던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사람들이 초조한 얼굴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사태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7월 10일 방크 루아얄 앞이었습니다. 앵발리드 소속 근위병이 문틈으로 총을 쏘았습니다.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다쳤습니다. 치습사. 그리고 7월 17일이었습니다. 파리르 비비엔에 있는 방크 루아얄 앞이었습니다. 지폐를 정화로 바꾸려는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자료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여섯 명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최대 15명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은행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인파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떠밀던 그 인파 속에서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결국 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고는 중요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방크 루아얄이 상환에 필요한 금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체제의 최종 붕괴를 앞당긴 결정적 계기로 평가됩니다. 셰빈스가. 그 뒤로 주가는 끝없이 미끄러졌습니다. 자료간에 편차는 있습니다. 가을이 되자 벌써 큰 폭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9월에는 약 리브르였습니다. 한 달 뒤에는 오히려 잠시 올랐습니다. 10월에는 약 3,200리브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겨울이 되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12월에는 약 1,000리브르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 1월 무렵에는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폐 가치가 사실상 붕괴해버린 것입니다. 파운드화 대비 환율조차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721년에는 애초의 출발점으로 완전히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약 500리브르 수준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9월에는 다른 재난도 겹쳤습니다. 마르세유를 중심으로 페스트가 창궐했습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던 프랑스의 경제와 교역에 또 한 번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폐에 대한 신뢰 상실과 물자 부족이 겹쳤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최대 60%까지 뛰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1년 남짓 전 캔캉푸아 거리에서 마부가 백만장자가 되던 그 도시였습니다. 이제는 빵값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도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하나만 남긴 남자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소라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감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몰락을 지켜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남자를 다르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론가가 아니라 판돈을 잘못 읽은 도박사로 기억했습니다. 그가 세운 체제가 무너진 뒤였습니다. 파리의 살롱에서는 그를 조롱하는 풍자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판화도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판화는 그를 풀무 앞에 앉은 인물로 그렸습니다. 그 풀무에서 나온 바람이 사람들의 종잇 조각을 부풀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을 벽에 붙여놓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씁쓸함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 바람에 속아 넘어갔다는 씁쓸함이었습니다. 풍자는 언제나 상처를 다루는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720년 12월 그는 재무총감 자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달 22일 혹은 28일이었습니다. 자료마다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는 결국 프랑스를 떠나 브뤼셀로 향했습니다. 일부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가 여장을 하고 몸을 숨긴 채 도피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부 사항은 다른 기록들로 일관되게 뒷받침되지는 않습니다. 떠나기 전 그가 탄 마차는 성난 군중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결국 파손되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참, 한때 유럽 최고의 부자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세운 도시에서 마차조차 온전히 몰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마차 아니었습니다. 그는 몇 해 전 해협을 건너던 그 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는 이름을 지키지 못한 채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잠시 이 국경의 밤길을 함께 지나가 보시지요. 마차 바퀴 소리만 어둠 속에서 규칙적으로 울렸을 것입니다. 프랑스를 떠난 뒤 그의 발걸음은 이어졌습니다. 브뤼셀에서 코펜하겐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로마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사형 선고를 받았던 런던에도 들렀습니다. 이제는 사면을 받아 약 4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베네치아에 정착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은행 관행을 관찰하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20해 전 그는 이 도시의 환전소를 눈여겨보았습니다. 화폐에 대한 생각을 다듬던 방랑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그 생각이 한 나라를 어떻게 뒤흔드는지 몸소 겪었습니다. 그 뒤 다시 그 도시의 골목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프랑스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729년 3월 21일이었습니다. 카니발이 한창이던 베네치아였습니다. 그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7이었습니다. 그는 산모이제 성당에 묻혔습니다. 카니발의 음악이 도시를 채우고 있던 바로 그 계절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숨이 조용히 멎었다는 사실은 묘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그가 남긴 사실혼 아내는 캐서린 놀리스였습니다. 그 사이에는 딸 메리 캐서린이 있었습니다. 아들 윌리엄도 있었습니다. 아들 윌리엄은 1744년 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스트리아군 대령이었습니다. 캐서린은 1747년 런던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숫자,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이름은 그렇게 조용히 다음 세대로 흩어져 갔습니다. 베네치아에 정착한 뒤에도 그는 완전히 잊힌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던 귀족과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그를 찾아와 지난 시절의 화폐 실험에 대해 묻곤 했습니다.
그는 대체로 담담하게 그 시절을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이론이 틀렸다기보다 다른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그것을 실행한 방식과 시점이 성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박판에서 그랬듯 그는 패배 앞에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책망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확률은 늘 손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손실이 이번에는 유난히 컸을 뿐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정리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번의 손실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믿고 종이 조각을 손에 쥐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만은 그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남기고 간 것은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체제가 무너진 뒤였습니다. 프랑스인들의 마음속에는 뿌리 깊은 불신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지폐와 은행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여러 서술이 공통으로 짚는 평가입니다. 땅리롱. 그 이후 프랑스에 세워진 금융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방크라는 이름을 피했습니다. 대신 금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1176년부터 1793년까지 존재했던 카스데스콩트가 그 예입니다. 방크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은 1800년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방크 드 프랑스를 세울 때였습니다. 실신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그 긴 세월 한 단어를 입에 담기조차 꺼렸던 셈입니다. 다만 이 통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느 자유은행 학파 계열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의 붕괴가 방크 드 프랑스 설립 지연의 직접 원인이라는 서사가 있습니다. 이 분석은 그 서사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오히려 그의 실패는 다른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국가부채와 얽히지 않는 자유은행 원칙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방크 드 프랑스가 실제로 세워진 동기는 다른 데 있었다고 봅니다. 나폴레옹 개인의 재정적 필요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계의 압도적인 통설은 아닙니다. 소수의 이견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실패가 100년 뒤까지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는 그보다 조금 더 복잡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게 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조금 넓혀보시지요. 이 무렵 유럽의 다른 도시들도 함께 떠올려 보시지요. 그의 몰락은 프랑스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같은 1720년 런던에서도 다른 버블이 터졌습니다. 남의 회사를 둘러싼 버블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거의 겹쳐 터졌습니다. 한 연구는 이 두 버블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네덜란드에 자금이 있었습니다. 미시시피 붐이 한창일 때는 프랑스로 흘러들었습니다. 남의 회사 붐이 일 때는 다시 런던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뒤에는 다시 암스테르담과 함부르크로 옮겨 다닌 정황이 있습니다. 유럽의 돈은 한 나라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흘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도박판에서 저 도박판으로 흘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전체를 이성을 잃은 군중의 광기, 로만 요약하는데도 이견이 있습니다. 한 경제학 연구가 있습니다. 1720년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버블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무분별한 투기만은 아니었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대서양 무역이 확대되리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가
법인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실제 혁신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가 주가 상승의 동력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거18. 물론 이 역시 여러 시각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로도 존 로라는 이름은 오래 쓰였다고 전해집니다. 프랑스어권에서 하나의 관용구처럼 쓰였습니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계획을 가리킬 때였습니다. 오래가지 못할 성공을 가리킬 때도 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또 하나의 시스템이라 불렀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시절에 집단적 열망에 대한 자조도 섞여 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캔캉푸아 거리의 마부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기억은 이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문서 보관소에 서류 더미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역사학자의 손끝에서 다시 깨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그렇게 할머니의 목소리를 타고 다음 세대로 건너갑니다. 존 로의 이야기는 그 두 가지 방식 모두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지나 다시 그 밤으로 돌아가 봅니다. 촛불 하나가 낡은 천을 비추던 그 밤입니다. 카드를 쥔 손은 그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종이 조각은 여전히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손의 주인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그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왕국의 재정을 손에 쥐게 되리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유럽 최고의 부자로 불리게 되리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낯선 도시에 성당 바닥 아래 묻히게 되리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그날 밤에도 이미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손안에서 종이 조각은 금처럼 오갔습니다. 그 종이 조각이 진짜 금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 무엇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베네치아의 마지막 나날에도 그는 여전히 카드 탁자에 앉았다고 전해집니다. 판돈의 규모는 예전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카드를 쥐는 손의 자세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화폐를 새로 발명했던 손이었습니다. 그 화폐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손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같은 손이었습니다. 촛불은 그날도 어디에선가 타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카드는 그날도 탁자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운하의 물소리가 낮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저 멀리 카니발의 음악 소리가 바람을 타고 실려왔다가 다시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 불빛 아래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종이 조각 위에서 흐려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도시 어딘가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촛불이마저 다 타들어가는 동안 카드를 쥔 그 손의 침착함만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